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전략산업에 자본과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이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요. 최근에는 원자력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죠. 중국은 2035년까지 총 150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해서 세계 1위인 미국을 추월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데요. 원전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이기도 한 중국은 4세대 원전과 핵융합 등 미래 기술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에는 중국의 원전 굴기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인도네시아 소식 준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초음속 전투기죠.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자금난 때문에 분담금을 1조 원이나 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랑스,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로부터 신형 전투기를 도입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왠지 우리만 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서 한국은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막바지 통상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방위비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품목 관세를 또 예고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구리에 대해선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데 발효 시점은 7월 말이나 8월 초가 거론됩니다. 또 의약품엔 20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제약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도체 관세도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인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이 포함되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이번 주 안에 가자지구에서 60일간의 임시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합의가 성사되면 인질 10명이 석방되고 사망한 인질 9명의 유해가 송환될 거라면서 6일부터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간접 협상을 통해 4가지 쟁점 중에 3가지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임시 휴전 기간 이스라엘 군의 배치가 남은 쟁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케냐 전역에서 7일 벌어진 반정부 시위의 강경 진압에 따른 사망자가 31명으로 늘어 단일 날짜 기준으론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고 케냐 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7일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케냐 전역에선 정부의 부패와 경찰의 가혹행위,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등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요. 케냐에선 지난달 25일에도 증세 반대 시위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열려 진압 과정에서 최소 19명이 숨지는 등 최근 2주간 시위에서 50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불가리아가 내년 1월부터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8일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이 최종 확정되면서 불가리아는 유로화를 쓰는 21번째 회원국이 됐는데요. 불가리아는 2007년에 EU에 가입했지만 자국 통화인 레프를 써왔습니다.
2024년에 유로화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9.5%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년 연기가 됐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유로화 도입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50%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혈맹이 아니라 돈맹. 네, 우리가 피로 맺어진 동맹인 줄 알았는데 돈으로 맺어진 돈맹이냐 이런 그렇군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8일에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방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한국을 재건했고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군사 비용으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래서 일기 집권 때 내가 한국 정부에 우리가 사실상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니까 연간 1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3조 7천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이걸 지불하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난리가 났지만 결국 30억 달러 한 4조 1,106억 원 인상 안에 동의를 했다. 근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니 이걸 무효화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항상 그렇듯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재임 당시인 2019년에 우리에게 100억 달러가 아니라요. 50억 달러 당시 약 5조 7천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었습니다. 네. 이게 당시 환율 기준으로 5배를 높여라라는 요구였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머니머신 부유한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이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 거의 안 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분담금이 대폭 삭감됐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뒤에도 분담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를 냈고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 정도를 내기로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주한미군이 규모가 4만 5천 명이다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2만 8천 명 수준이거든요. 지금 계속 부풀리는 겁니다. 숫자들을요. 예. 이 발언들 관세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이 막판 국면이니까 방위비 분담금 얘기 협상 테이블에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네, 우리 정부를 그래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어제 주요 목표를 삼아서 상호관세 25%를 부과했습니다. 서한에 이렇게 담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서한을 소개하는데 14개 국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랑 일본을 한참 앞서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무역전쟁 2막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국을 또 먼저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짧은 기간에 최대한 많은 국가를 상대로 협상 타결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일막에서도 그러니까 취임 직후 관세 전쟁했을 때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적대 국가가 아니라요. 북미 동맹국이자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그렇죠. 상대로 첫 번째 전쟁을 개시했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네, 예. 이막은 또 아시아 쪽의 최대 동맹국이라는 셈입니다. 한편 상호관세 부과를 추가적으로 유예할 뜻은 없다. 이런 뜻을 나타냈는데요. 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이다. 이 날짜는 안 바뀐다. 앞으로도 안 바뀐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하루 전에 변경할 가능성을 또 나타냈었거든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말은 또 날이 지나봐야 할 것 그때 같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땡큐 비비. 네, 이 비비는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가자 전쟁 휴전안, 주민 이주안 이렇게 중동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서한을 가져왔어요. 관세 서한이 아니고요.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어요라는 서한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노벨 위원회에 보냈습니다라는 편지였는데 네.
일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밝혀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서한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갈등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한 만큼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고맙다. 땡큐 비비 이렇게 화답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게 적절한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기 때도 자꾸 받고 싶다고 했는데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 중동 평화에 기여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공화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에 여러 번 올라갔는데 끝내 못 받았거든요.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20일에도 자기 SNS에 내가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간의 평화협정을 중재했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을 중재했는데도 노벨위원회가 이걸 외면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진보주의자들에게만 평화상을 주니까 내가 진작 노벨 평화상 4-5번은 받았어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도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했어요. 이 배경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다라는 분석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9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아니 공정하게 주면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는 대통령직에 오르자마자 바로 상을 받았는데 그 자신조차 왜 받았는지 모른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나도 그와 의견이 같다. 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네.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게 적절하느냐 그렇죠. 논란이 그걸 당연히 좀 따져봐야죠. 일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묵인했고요. 가자 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네. 또 지난달에 이란 핵시설 공습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평화상 취지에 맞느냐 정면 충돌하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추천인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추천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총리 자체가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수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추천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비판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꾸 상을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어요 하는 게 좀 네,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드론 월척. 드론 월척을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요. 오. 바다에서 주로 어류를 잡을 때 쓰였던 그물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최첨단 공격용 드론의 침투를 막아내는 최후 방어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동부전선의 도네츠크와 수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 러시아군 소형 드론 공격을 차단할 때 어망회랑을 구축해서 막아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주요 도로변, 포병 진지, 검문소 같은 군사 시설에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그물을 까는 겁니다. 오. 그래서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소형 공격용 드론이 이 어망의 촘촘한 그물에 걸려서 추락을 하게 되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네요. 물고기 잡듯이. 네, 그물로 드론을 잡는 건데요. 네. 이 그물을 누가 주느냐?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의 어민들이 사용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폐 그물들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비용도 들지 않는 건데요. 스웨덴의 비영리 단체 오퍼레이션 체인지가 올해만 지금까지 250톤의 폐 그물을 수거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공급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육군 공병단은 평범한 어망 하나라도 적의 드론을 멈추게 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건 러시아군이 무선 조종이 아니라 유선으로 조종하는 드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선을 쓰게 되면 전자전을 또 쓸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교란 작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군이 이걸 막으려고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광 케이블 드론이 달린 그 유선 조종 드론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물로 잡아버린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방식 우크라이나가 처음 쓴 게 아니라 러시아가 먼저 채택을 했었습니다. 네. 2023년에 이제 일부 도로에 어망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앞으로 이 어망 회랑 설치를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전쟁에서 단순한 수단이 첨단 무기들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이다. 참호와 철조망이 설치된 도로들 위에 이제 어망 회랑까지 설치가 되면서 네. 전선의 풍경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첨단 기술
미술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예쁜 그림 같은 음식. 예쁜 음식이 나오면 어머 그림 같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요. 사진 찍고. 네, 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림에 들어가야 될 물감이 들어간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 간수성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음식을 먹은 뒤에 어린이들이 납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 살펴봤더니 식용이 불가한 미술용 물감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치원의 원장하고 투자자 2명이요. 네. 주방 직원들에게 미술용 물감을 사서 반죽에 넣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희석을 해서 일부 식품 제조 과정에 썼다고 하는데요. 이 안료를 발견해서 압수를 해서 이제 음식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물감에서 당연히 납성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음식 샘플에서 납 함량이 초과된 게 확인이 됐는데 삼색 대추 찐빵에서는 킬로그램당 1052mg이 옥수수 소세지 롤에서는 킬로그램당 1340mg의 납이 검출됐는데요. 안전한 식품 국가 기준은 킬로그램당 0.5mg인데 1000단위가 넘어가는 납이 나온 겁니다. 아이들이 먹은 거잖아요. 네, 이 유치원에 251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었는데요.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혈중 납 이상 증상을 보인 아동이 233명이나 됐습니다. 이 부모들이 당연히 아이들이 자꾸 지난 학기부터 아픈 거예요. 복통, 네네. 탈모, 흰머리, 다리 통증, 잇몸에 검은 반점 이렇게 이상한 증상을 보이니까 검사를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다고 그래요. 그 오진이 됐는데 일반적인 질병이라고 네. 지난달 말에 학부모들이 직접 검사를 통해서 한번 아동 20여 명을 먼저 검사를 해봤더니 납중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상당수 어린이가 납중독에 걸린 것으로 지금 나타난 건데요. 먼저 한 20여 명의 그 원생 혈중 납 농도가 리터당 200에서 5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국이 밝힌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리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돼요. 이게 미국 질병통제센터 기준으로는 더 엄격해서 리터당 50 마이크로그램만 넘어도 납중독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200에서 500이 나온 거니까 2배, 5배 이 미국 기준으로는 훨씬 더 높은 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항의를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했더니 우리도 피해를 받았다. 우리도 두통과 메스꺼움 증상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은 좀 심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네. 네, 결국 중국 당국이 유독 유해식품 생산 혐의로 이 원장과 투자자를 포함한 8명을 구속했고요. 앞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색깔이 정말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 빵인데 그게 너무 예쁜 색깔로 나오는 겁니다. 물감을 넣었으니까요. 네. 예쁘게 하면 아이들이 잘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을까요? 그런가 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요건 제가 얘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네. 4계절이. 네.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이렇게 잘했습니까? 네. 아, 정확합니다. 여름이 길고 여름은 너무 길고 가을은 가을이 아니라 가리로 이렇게 짧아지고 겨울은 이제 몇 개월 정도 지속되니까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얘긴데요. 네. 유럽도 때이른 폭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32도가 넘는 극심한 더위가 관찰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모두를 위한 기후 회복력이라는 단체가 연구를 해봤더니 네. 유럽의 도시들이 1년에 최대 5개월 동안이나 폭염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이란 얘기잖아요. 여름이요. 그러네요. 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유럽 안에 있는 85개 도시를 대상으로 32도를 넘는 첫날과 마지막 날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 아테네가요. 5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약 145일이 폭염 기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럽 도시 가운데 가장 길었고요. 네.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가 143일로 2위, 포르투갈 리스본이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136일, 스페인 마드리드도 5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119일 동안 32도가 넘어갔습니다. 네. 이 32도가 왜 중요하냐면 심각한 건강 및 환경 위험을 초래하는 극심한 더위의 기준점이 되는 온도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폭염이 길어질수록 온열 질환 위험은 증가하게 되겠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은 가중되고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기후 회복력 측은 이번 연구는 더 이상 더위를 여름의 일부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여름은 이제는 없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 기온이 어제도 38도, 스페인 서부 지역도 34에서 39도를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산불 위험이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산불로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네. 그리스 일부 지역에 매우 높은 산불 위험을 경고하는 4등급 경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계속되면 이달까지 4,500명 이상이 영국에서 사망할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왔고요. 네. 폭염 때문에 올해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네. 우리도 어제 서울이 37.8도였으니까요. 자, 다음 키워드 메뉴판에 암호를 해독하라. 거의 암호 수준의 메뉴판인데요. 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안가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님 3명이 스테이크를 먹었는데요. 네. 메뉴에 MKT라는 약어를 오해해서 네. 우리 돈으로 21만 원 상당의 청구서를 받아들게 이 됐습니다. 정도는 예상 안 하고 시킨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MKT를 MKT. 할인, 마크드 다운이라는 뜻으로 오해했대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MKT는 시가, 마켓 프라이스란 뜻이었답니다. 시가 제일 그 무서운 무서운 시가. 예, 이건 알 저- 수 없잖아요. 7만 원 상당의 스테이크 2개, 4만 원 정도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네. 근데 음식값만 우리 돈으로 19만 8천 원. 근데 여기에 카드 수수료 아. 3%, 6.75%의 판매세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좀 가격이 훨씬 뛴 건데요. 네. 이 문제 MKT 제철 식재료나 공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메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해산물이나 스테이크 등이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깜짝 놀라셨고 미국 식당에서 생계임금 수수료도 잘 살펴보셔야 된대요. 리빙 웨이지 피라는 건데 네. 일부 소규모로 경영하는 가족 식당들이 이제 이 생계임금 수수료를 슬쩍 집어넣는답니다. 근데 뉴욕시는 레스토랑 가격 표시랑 수수료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요금은 부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명확하게 고지를 한다면 서비스 요금 부과가 허용된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 식당들이 팁 말고 시가, 서비스 차지, 생계임금 수수료 이런 명목으로 팁 아닌 팁을 붙이고 있다는 건데 네. 작은 글씨로 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를 한 건 고지는 맞거든요. 했죠. 네. 예, 그런데 그 나중에 요금을 낼 때 헉 하는 일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뉴판 잘 네. 살펴봐야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세르지오 멘데스의 프리티 월드 함께 듣겠습니다. Why don't we take a little piece of summer sky, hang it on a tree? For that's the way to start to make a pretty world for you and for me. And for the song we'll find a learning by balloon. You can hold the string. Oh, can't you see that little world of ours will be the prettiest thing? We can gather rain enough for a string to hold our happy faces. Breeze, I'll blow you a kiss or two. Take me in your arms and our little world will be the place of places. Nothing else to make but breakfast and love. We'll hang a little sign that just says paradise, population 2. I know together we can make a pretty world for me and for you, for you. It's what I long to do, to make a world with you. Take me in your arms and our little world will be the place of places. Nothing else to make but breakfast and love. We'll hang a little sign that just says paradise, population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성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에 50%, 의약품엔 최대 200%의 관세를 예고했고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연장 없이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210원과 1,44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210원에서 1,440원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초기 투자자들을 속여 상장 차익을 누릴 기회를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표류해온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서해에서 지난 5월 동해에서 각각 구조된 주민 6명을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이뤄지는 전통 어업인 죽방령 어업이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보겠습니다. 한상재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재입니다. 네, KF-21 전투기 공동 생산을 두고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그 전투기를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측이 납입금을 제대 내지 않고 미루어가는 과정에서 기술 관련 USB 유출 사고까지 발생해서 네. 부산될 위기까지 갔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재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약 7.5%로 하향 조정해서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요 1조 원을 깎아주고 6천억 원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몫에 1조 원을 떠안게 되었고요. KF-21 공동개발 사업은 애초 예정했던 대로 그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KF-21 보람의 개발은 우리나라로서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이자 자주국방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시제기 생산, 2028년 블록2 양산 도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대 공동개발 참여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불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KF-21 개발 사업 전반에 중대한 자금 부담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네. 초기 단계에서 인도네시아는 개발 전문 인력 파견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핵심 기술은 인도네시아 현지로 이전되기는 했는데 정작 현지 생산 능력을 구축하거나 운용 준비는 미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기술만 가져가고
자금을 내지 않은 파트너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협화음을 넘어서 프로젝트 전반의 협력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부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도 왜 이 사업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걸까요? 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국가인데다가요. 대규모 방산 산업을 키우고 싶어하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인도네시아의 항공기 산업은 이미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항공기 제작 산업의 경험과 48대를 한꺼번에 구매하거나 생산해야 하는 기본 요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같은 좋은 조건의 시장을 그냥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좀 우려되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로 많은 정부 자금을 지출한 상태고요. 계약 당시 당사자였던 조코위 대통령이 물러나고 프라보 대통령이 집권하는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프라보 대통령 정부가 자금난에 직면하게 된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프라보 대통령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약속을 했고요. 네. 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었던 신수도 개발 이전 사업과 도로 및 댐 건설 등의 각종 인프라 건설, 그 외에도 국방 현대화 사업까지 한꺼번에 추진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절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지금 또 방산협력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동개발국인 한국에 먼저 우리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그렇죠.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네. 이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다느니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타진한다느니 최근에는 튀르키예와 칸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 인도네시아 전투기 개발 사업 송사정은 자금 없이 거창한 MOU만 남발했지 실속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프랑스 라팔이나 중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말잔치에 불과했고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프라보 대통령이 프랑스, 특히 유럽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소 유럽 쪽으로 그렇게 기우는 경향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중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프라보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에 가입하는 조건을 내세웠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최초 방문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마치 그들 나라들과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할 것처럼 보인 게 사실입니다. 특히 프라보가 브라질까지 가서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브릭스에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제3세계 그리고 이슬람 국가연합 등과 모든 외교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프랑스, 중국과의 어떤 방산 협력이 실속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한 프라보 대통령이 얼마 전에는 미국산 전투기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무산됐고요. 그 후 최근에는 튀르키예를 노크를 아주 강하게 했는데 네. 튀르키예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은 잘 살펴보면 아직도 시제기에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라보 전투기의 48대 쇼핑은 그저 소문으로 끝나는 것 같고
이제는 KF21 공동개발 사업으로 복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선 명분 쌓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외교적 제스처까지 한국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침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들어섰고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USB 기술 유출 사건도 불기소로 처리해 줬고 또 분담금까지 대폭 할인해 줬기 때문에 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은 아세안 10개국 시장을 넓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우리 옆나라 중국 이야기 좀 해보죠. 중국 이야기를 저희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좀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지겹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제조업 모든 분야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최근에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그렇죠. 또 힘을 합쳐서 뭔가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지겹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아야 되겠죠. 네. 중국 에너지 쪽 얘기하면 요즘에는 재생에너지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태양광은 엄청난 그렇죠. 물량,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죠.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세계 전체 태양광 용량의 절반입니다. 51%. 오, 네. 미국이 전 세계 용량의 11%, 인도가 7%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격차가 매우 큰 셈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여기에다가 풍력을 더하면 폴란드 전체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도 남는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이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태양광 발전소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양이 더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국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가격이나 덤핑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자가 이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 상위 5개 업체가 이제 80억 위안의 적자를 봤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 적자이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위 7개 업체를 합해 보니까 한 5조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적자를 봤는데 적자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규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23년에는 이제 상위 업체들이 한 8조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네. 이제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 2년 사이에 많은 네. 변화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 괴롭겠는데요? 원래 중국 제조업은 이런 괴로움을 딛고 성장을 해오는 게 또 패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산업의 목표를 설정하면 네. 그 다음서부터는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막 돌려가지고 그렇죠. 성장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장을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설 자금은 70%는 은행에서 저리로 빌려주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이런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산업 규모가 커지면 그 중에서 쓸만한 친구들을 골라가지고 정부가 짝짓기를 시켜줍니다. 인위적인 이제 M&A죠. 그렇게 해서 덩치를 이제 키우고 나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 이제 수출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게 이제 중국 산업 발전의 패턴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출이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국내에다가 보조금을 풀어가지고 국내 그렇죠. 수요를 키워서 이걸 또 받아주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2차 전지, 드론, 조선 모두가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해서 세계 1위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방식은 중국이니까 가능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이니까 가능한 방식이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즉 네.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힘들어도 해당 산업이 시간이 지나면 돈 잘 벌고 세금도 잘 내고 고용도 잘하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실질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뭐 100%를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건 중국은 이제 태양광, 풍력에서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큰 성과를 낸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은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이외에 원자력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전을 네. 많이 짓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중국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총 56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29기를 이제 건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합하면은 뭐 한 85기 정도가 네.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을 모두 합하면 총 61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현재 전 세계에서 지어지는 원전의 절반이 중국에서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운영 중인 원전은 다 합하면 24기. 예,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한 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이 원전을 어느 정도나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약간 이게 초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지난 2021년 중국은 이제 제14차 5개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따르면 2035년 앞으로 10년 남았죠. 네. 총 150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29기가 건설 중이니까 네. 앞으로 한 120기 정도가 이제 추가로 더 건설될 예정인 거죠. 10년 사이에. 그게 가능한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겠죠. 네.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와. 중국 전체 원전 시설 용량을 이제 200기가와트 규모로 늘리려고 그러는데 네. 보통 원전 한 기가 보통 1기가와트 정도로 네, 보시면 네. 돼요. 그러면 총 200기가 이제 200개의 이제 원전이 이제 건설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6개에서 8기 정도의 원전을 이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고 속도로 네.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원전에 집중을 또 중국이 하는 걸까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제 무탄소 전원을 늘린다라는 게 명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200기가와트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시설 용량을 달성하게 되면 중국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은 현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래서 중국의 최종 목표는 뭐냐? 2060년이 이제 중국이 이제 이 넷제로를 달성하는 목표인데요. 네. 원전을 포함해서 태양광, 풍력으로 중국 전역에 위치한 그 당시 이제 2060년이 되면 한 2,990개 정도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을 텐데 이거를 다 문 닫게 한다라는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가스 화력 발전소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수력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으로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목표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뭐 환경만 생각해서 이러진 않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 기후 이런 것도 있고 또 네. 경제적인 이유도 큽니다. 그렇겠죠. 일단은 태양광과 풍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저렴한 넓은 땅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중국 서부에는 거대한 이제 뭐 사막이라든지 건조 지역이 많으니까 여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중국 동부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천 킬로미터를 전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송전망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미래형 송전망 건설을 진행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사고 없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해안 지역까지 저 멀리서 끌고 오는 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런 지역에는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높은 이 해안 지역에는 차라리 원전을 집중 배치해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 수요는 원전으로 감당하자. 네. 이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인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이 언제부터 원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까? 중국은 1981년 부터 이제 원전 건설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이전까지는 되게 신중하게 이제 좀씩 늘려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전성 뭐 이런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되다 보니까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한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 더 큰 이유는 이제 기술 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데 네. 중국은 이제 뭐든지 막대한 수요를 자랑하는 국내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기술 좀 내놔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다들 들어주면서 이제 진출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원자력 기술을 가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자신의 원자로인 AP1000 관련 기술을 중국 그 원전 기술공사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시장에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계약에 따라서 대량의 기술 자료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원전 기술이 이제 일취월장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은 이제 원자력 그 산업이 발전한 뭐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런 다른 나라와도 이제 협력을 계속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중국의 원전은 미국식뿐만 아니고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뭐 전 세계 원전이 다 모여 있는 이제 이러한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형태를 운영을 하면서 네. 장단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설계가 뭔지,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그러네요. 좋은 환경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중국의 원전 기술 수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020년에 자체 기술로 만든 3세대 원전인 CAP-1400 1호기를 이제 가동을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를 토대로 2021년부터 이제 자기들이 만든 이제 기술에 따라서 만든 원전들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고요. 당연히 비용도 경쟁보다 낮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뭐 일단 다른 제조업과 똑같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은 뭐 무조건 많이 만들면 싸진다라는 그렇죠. 만고불변의 진리죠. 네. 그러니까 매년 최대 10기의 원전을 신규 건설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 산업 발달하고 인력도 많아지고 산업 생태계도 좋습니다. 건설 노하우도 축적되죠.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건설하는데 보통 10년, 길면 20년까지 걸립니다. 근데 중국은 5년에서 7년 미리 딱 정해놓으면 그 기간에 맞춰서 지금 착착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네. 예, 아무래도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사실 2015년 정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원자로를 수출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경쟁 상대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이제 경제 원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파키스탄에 이미 원전을 이제 3개 건설을 이제 해주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아르헨티나와 이제 원전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무조건 다 짓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외로 점점 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 중인 원전 사업에도 진출할 뜻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중국이 제시한 가격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가격보다 한 30% 이상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렴한 가격도 무섭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무서운 게 이제 중국 기술이. 원전이 미래 기술에서는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원전의 미래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기술 발전과 안전 규제에 따라서 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제 구분됩니다. 네. 뭐 걸그룹만 세대를 나누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대부분은 이제 3세대 또는 3세대 플러스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APR 1400, 뭐 미국의 AP 1000, 뭐 유럽의 뭐 ERP 이런 것들이 다 이제 3세대 원전으로 3세대군요. 분류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미래 원전은 4세대로 이제 네. 나가겠죠. 그래서 4세대 원전은 뭐 한 6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별이 돼요. 아직까지 이제 건설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있는 거죠. 네. 많은 국가들은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 뭐 많으면 2-3개 정도 골라가지고 네. 이거를 한번 연구하고 만들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6개 전부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벌써 몇 개는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국의 4세대 원전 동향 어떻습니까?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 네. 용융염 토륨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원자로가 이제 그 핵 분열을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네. 물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평, 냉각수. 뭐 경수로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융염이라고 이제 용융염. 예, 하다 보니까 이거는 딱 단어에서 염. 느끼는 것처럼 염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소금을 녹인 거예요. 소금을 고온으로 이제 녹인 소금을 이제 감속이나 냉각제로 사용하는 거죠. 아,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다 해안가에 있잖아요. 예, 물이 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융염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부족한 내륙 지방에도 도입이 가능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토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방사선 물질 중에서 우리는 대부분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는데 토륨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륨은 우라늄에 비해서 풍부한데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가지고 바로 쓰기는 좀 곤란한데 중국은 이 토륨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앞으로 2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2만 년이요? 예.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네. 원전을 지금 이제 시험 아. 가동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저 사막 쪽에서. 아. 그리고 이제 다른 또 4세대 원전 중에 하나가 이제 고온 헬륨 가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이제 시험 가동에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실험실에서 이게 잘 될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벌써 만들어서 이게 예. 제대로 돌아가나를 검증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따라가기 참 어렵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결국 미래에는 사실 핵 분열을 이용한 원전에서 핵 융합으로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네. 중국에서 또 이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핵융합은 언제나 이제 30년 후의 미래 기술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2000년대가 되면 나온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군요. 앞으로도 지금 30년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1억도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1억도요. 예, 1억도 쉽지 않죠. 중국이 올해 이제 자기들 주장으로 1억도 상태를 1066초.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20분 가까이 이제 유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 기록이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프랑스 쪽에서 이거보다 더 장기간 이제 유지했다라는 이제 발표도 나왔는데 네. 어쨌든 중국 수준이 세계적이다. 라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억도로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유지하는 게 그렇죠. 유지해야 이게 돌아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럼 우리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요. 네. 우리의 미래 원전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현재 쓰고 있는 3세대 원전에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력, 가격 경쟁력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해외 수출도 점점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4세대의 경우에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꾸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탈원전 했다가 다시 또 복원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이제 상실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원자력 산업이 꽤 이제 호황이다. 앞으로 많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네.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정책이 바뀌면 이제 또 보릿고개를 겪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에너지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무조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여기에서 좀 실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원자력 기술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추격을 이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정책이 네.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네.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부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